개혁을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춘추전국 시대에 주목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는 제가 강의 때마다 끊임없이 강조를 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춘추전국 시대 때 약 500년이 넘는 550년간에 걸친 이 춘추전국 시대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경험한 시기다라는 말로 제가 간략하게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러냐? 춘추시대 때 초기만 해도 여기 노란색으로 보이는 이 제후국들, 나라들이 기록에 남은 숫자만 140개 가까이 있었습니다. 140개. 요 100개가 넘는 나라들이 550년 동안 하나로 줄어드는 과정입니다. 그게 기원전 221년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는 겁니다. 기원전 770년부터. 그러니까 나라가 140개가 하나로 줄어드는 과정인데 어떤 일인지 안 일어났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수많은 경우의 수의 일들이 다 일어났고 중국 사람들이 바로 이 550년 동안 엄청난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들이 기록으로 남겨지고 유전자 속으로 물려받아 가지고 저는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중국 사람 DNA 속에는 춘추전국 DNA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아들 자자로 끝나는 사람들은 다 이 시대 사람입니다. 사상이나 철학의 최고 황금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공자, 맹자, 순자, 노자, 오만 사람들이 다 이 시기에 자자로 끝나는 사람들이. 중국 역사상 최고로 긴 혼란기이자 가장 최고의 황금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개혁의 시대였다. 왜? 서로 치열한 경쟁을 통해 가지고 살아남아야 되고 생존해야 됩니다. 140개의 나라가 하나로 줄어드는 과정이니까 이건 생존하기 위해서 나라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개혁을 철저하게 한 나라만 살아남습니다. 그 나라가 진나라입니다. 그래서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는 이유가 진나라가 그만큼 철두철미하게 개혁을 했기 때문에 살아남았고 개혁을 시원찮게 하면은 어느 정도는 생존했지만 결국은 나중에 진나라에 의해 가지고 통합이 됐고 개혁을 거부한 나라는 일찌감치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을 당한 겁니다. 그런 냉엄한 역사의 법칙을 또 보여주는 시기가 이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한국이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가장 절체절명이 바로 이 개혁을 성공시키느냐 성공시키지 못하느냐가 가장 현재 절체절명의 과제로 지금 현재 다가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극렬하게 저항할 겁니다. 개혁에는 항상 개혁의 본질은 뭐냐 그러면요.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이익의 재분배 과정입니다. 이익을 다시 나눠주는 과정입니다. 부를 다시 재분배하는 과정이 개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류 역사상 혁명은 여러 차례 성공을 했습니다. 혁명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런데 개혁에 성공한 사례는 지극히 드뭅니다. 혁명은 무력을 통해서 뒤집어 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저항할 수가 없어요. 일단은 힘이 센 자가 일단은 뒤집어 엎어서 혁명합니다. 혁명하고 난 다음에 그걸 개혁하려고 했을 때는 온갖 방법으로 저항을 합니다. 특히 기득권 세력들은 저항할 수밖에 없죠. 왜? 자기 자신의 부를 내놔야 되거든요. 나눠 가져야 되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으로 이어지기까지 10년 동안의 개혁 과정이 얼마나 처절하게 저항했는가라는 걸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끊임없이 발목을 잡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발목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그 SNS 떠도는 얘기 가운데 제가 제일 가슴속에 와닿는 공감하는 SNS의 한 멘트가 뭐였냐면 빨리 총선 와라. 빨리 총선했으면 좋겠다. 그게 가장 가슴속에 와닿습니다. 지난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이미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가라는 것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의도의 한량들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이 어떤 세력인가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렇죠? 이런
역사적인 남북관계의 변화에 있어서도 여전히 딴지를 걸고 딴죽을 겁니다. 비아냥거립니다. 이거는 도태시켜야 됩니다. 춘추전국 시대 때는 개혁의 시대다라고 하는 명제를 말씀을 드렸고, 그 개혁의 시대에서 나타나는 이 시기의 현상들은 이미 제가 관포지교 설명하면서 똑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자, 개혁의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리더의 리더십이 바뀌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요소고, 두 번째는 리더의 리더십이 바꿔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 그 리더가 지금까지 선택하던 인재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하고도 또 일맥상통합니다. 왜? 개혁하기 위해서는 뛰어난 인재들이 절실하거든요. 그래서 놀라운 인재관이 이 시기에 등장합니다. 그게 사불문이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인재관이 진나라 목공이라는 사람이 사불문이라고 하는 인재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지금까지도 사람들 입에 오르내립니다. 네 개를 묻지 않겠다라는 거죠. 네 가지를. 그러니까 네 가지를 따지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을 인재를 기용하는 데 있어서 네 가지를 따지지 않겠다. 그러면은 첫 번째 뭘 따지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지역, 출신, 뭐 지역 출신 똑같은데 이때 출신이라는 건 신분을 얘기합니다. 이 젊은 친구가 얘기한 출신의 신분이라고 얘기합시다. 그 다음에 이 당시에는 이제 학벌 같은 건 없었겠죠, 그죠? 나이를 따지지 말아야죠. 나이를 따지지 연령입니다. 또 한 가지는 놀랍게도 이 목공이 실시한 사불문 가운데 뭐가 들어있냐면 국적을 안 따졌습니다. 국적을 안 따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낙후된 진나라를 개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진나라 목공이 실시한 사불문 정책 가운데서도 가장 놀라운 것은 외국 인재들을 기용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진나라는 서쪽에 처져 있었기 때문에, 한쪽에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중원에 발전된 문물들을 수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어요. 그러니까 중원에 있는 인재들을 수혈을 해가지고 중원의 선진 문물들을 받아들여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적을 안 따지고 인재를 기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공손지라는 사람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백리애라고 하는 외국의 인재를 스카웃을 했더니 이 백리애가 또 건숙, 맹명시, 서글굴, 백을병 이런 또 다른 인재들을 추천함으로써 진나라 목공 때 외국 인재들을 대거 기용을 하게 됩니다. 이 사불문 정책과 외국의 인재들을 받아들이는 이 정책이 진나라 목공으로 끝났으면은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불문 정책이 진나라의 통일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통일이. 그래서 여러 문헌들, 기록들을 다 종합을 해보면요. 진나라의 승상제도가 만들어진 이래로 25명의 승상들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그보다 숫자는 더 많았겠죠. 그죠? 수백 년 동안. 25명의 승상들 이름이 남아 있는데, 또 국적들이 남아 있는데, 그 가운데 17명이 외국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총리를 외국 사람으로 임명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로 쉽게 비유하면. 그 가운데 7명은 국적 불명이었습니다. 한 사람만 진나라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국적 불명이라는 얘기는 진나라일 확률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외국일 확률이 많겠습니까? 외국일 확률이 많습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진나라는 승상제도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는 외국에 뛰어난 인재를 모셔와가지고 스카웃해서 승상에 앉힌다라고 하는 것이 불문율처럼 만들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진나라 목공이라는 사람이 언제적 사람이냐면 2600년 전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진시황을 도와가지고 천하를 통일하는데 큰 공을 세운 이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사는 초나라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는데 군사, 즉 장수 가운데에서 몽염이라고 하는 몽씨 집안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몽염이라는 집안은 제나라 출신 집안입니다. 이렇듯이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은 진나라에 개방된 인재정책이고, 그 인재정책을 대변하는 세 글자가 사불문이다. 네 가지를 따지지 않는 인재정책입니다. 오늘날 완벽한 인재정책이 되려면 이 네 가지에다가 뭐만 하나 더 보태면 됩니까? 그렇죠. 남녀.
예, 남녀 불문하면 됩니다. 예. 그러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인재 정책이 되겠죠. 그죠? 건숙이라는 사람을 추천해가지고 이 진나라 목공이 어드바이스를 충고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건숙이 군주는 위엄과 덕을 동시에 갖춰야 되는데 위덕론을 주장을 하면서 개혁의 성공 조건으로 세 가지를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리더에게. 그게 뭐냐면 물탐심, 탐욕스러운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고요. 물분노, 함부로 화를 내서는 안 되고요. 물급조, 급조는 조급하고 똑같은 뜻입니다. 서둘러서도 안 됩니다. 조급해서도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산물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또 리더의 자질을 갖다가 거론을 리더십을 발휘해서 개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심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죠? 예. 몇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개혁하자라고 해서 개혁이 되는 게 아닙니다. 백성들,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개혁이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개혁에 성공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민심을 어떻게 잘 헤아려서 또 그 민심을 어떤 방식으로 끌고 갈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실책을 거듭했습니다. 실제로. 김대중 대통령 때는 IMF였기 때문에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너무 급하게 그리고 너무 투쟁적으로 개혁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극렬한 저항에 부딪히고 그 다음에 언론을 비롯해서 수구 기득권 세력들이 계속해서 딴죽을 걸고 그 다음에 탄핵이니 뭐 온갖 저항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극적인 또 삶을 또 마감을 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밑거름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점점 성공 확률이 높아지는데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 그러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그 개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시를 했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게 딱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향후 앞으로 우리나라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천도 문제입니다. 수도 옮기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수도를 옮기겠다고 했더니 헌법 소원까지 올라가가지고 무슨 관서법을 그죠? 헌법재판소에서 조선시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한양이 수도였기 때문에 수도를 못 옮긴다라고 이렇게 논리를 갖다 들이댔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기득권 세력들이 그만큼 저항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헌법재판관들도 전부 다 기득권 세력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문법으로 판시를 해야 될 부분을 명문법이 아닌 관습법으로 간섭적으로 우리가 500년 전에 한양을 수도로 조선이 삼았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 수도다 이제. 그러니까 수도는 못 옮긴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개혁이 좌절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개혁의 제일 마지막 단계는 뭐냐 그러면 천도입니다.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천도의 성공입니다. 5차례 도읍을 옮깁니다. 점점 더 중앙 지역으로 오늘날 서안 쪽으로 계속해서 천도를 옮겨가는데 천도를 왜 극렬하게 반대하냐 그러면요. 수구 기득권 세력들의 기반을 빼앗아 버리는 거 아닙니까? 강제적으로. 옮겨버리고 나면은 이 민심을 어떤 방식으로 끌고 가고 어떻게 교화하고 어떻게 설명하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나라의 문우라는 사람 예를 들어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위나라 문우라는 사람은 전국시대 때 개혁을 주도한 인물인데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가지고 개혁을 합니다. 이 사람이. 여기 보시면 이괴는 경제 전문가, 행정 전문가인 서문표, 그 다음에 군사 전문가인 오기, 군사 전문가인 악양, 그 다음에 교육 전문가인 자하, 행정 전문가 인자, 전자방, 교육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기라성 같은 인재들을 초빙을 해가지고 개혁을 갖다가 추진하는데요. 재미난 일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단간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이름이 안 나와 있는데 단간목이라는 사람을 위문호가 초빙을 해가지고 집을 지어주고 거기에 모셔서 살게 합니다. 그리고는 출타할 때 되면은 단간목 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수레에서 내려가지고 절을 하고 지나갔다는 겁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단간목은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경의를 표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단감목이 어떤 사람이길래 임금께서 술에도 멈추고 내려서 절까지 하고 가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지만 저 단감목이라고 하는 스승은 백성들의 마음을 사고 있는 정신적인 스승이다. 내 권력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고 힘이 빠지면 다 보잘것 없어지는 것이지만 단감목이 가지고 있는 저 정신적 자산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나라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정신적으로 혜택을 누리게 만들어주는 훌륭한 스승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있겠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이웃 나라들이 위나라를 침범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왜 그러냐? 백성들의 마음이 단결이 돼 있으면 그 나라가 적어도 나라가 조금해도 함부로 넘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백성들의 마음을 단합시키는 정신적 멘토들이 나라에 여러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그래도 그전까지만 해도 정신적 멘토들이 꽤 많았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뭐 문익환 목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영희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각 종교계나 학술계나 이런 정신적 멘토들이 스승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 이후로 지금 한국 사회가 신현복 선생님 돌아가시고 난 이후로는 한국 사회 정신적 스승이라고 내세울 만한 사람들을 찾기가 힘들어진 시대가 됐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이라도 그런 분들이 계시면 찾아서 국가가 그분들을 대우하고 우대해야만이 백성들의, 국민들의, 시민들의 마음이 하나로 쏠려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런 정신적 멘토가 될 만한 분들에게 대해서 수구 기득권 세력들이 어떻게 헐뜯었는가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조금만 바른 말 하면은 빨갱이 낙인 찍어가지고 그죠? 좌익으로 낙인 찍어가지고 박해하고 살았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런 낡아빠진 반공 그다음에 좌우 뭐 이런 빨갱이 딱지를 붙이는 시대는 지나갔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개혁을 얘기할 때 중국에서 가장 많이 쓰는 사자성어가 호복기사라는 겁니다. 호복기사. 개혁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오랑캐 옷을 입고 말을 타고 활을 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병입니다. 말 타고 활을 쏘면 기병이 되는 거죠. 바로 여기 있는 그림이 바로 이겁니다. 오랑캐 복장이는 건 뭐냐 그러면 소매하고 소매가 짧고 그 다음에 바지를 입는 겁니다. 간편하게 바지를 입는 겁니다. 중원의 복장은 소매도 헐렁헐렁하고 그 다음에 치마같이 긴 옷을 입고 다녔기 때문에 말 타는 데는 대단히 불편했죠. 그런데 전국시대 들어오니까 춘추시대 때 후기부터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면 남쪽이나 북쪽, 특히 북쪽에 있는 북방민족들하고 접촉할 기회가 많아지고 충돌할 기회가 많아지는데 북방민족들은 봤더니 짧은 바지에 간편한 복장을 가지고 말을 타고 활을 쏘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해낼 수가 없죠. 맨날 전차전 가지고 움직이니까 기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나라 무령왕이라는 사람이 즉위해가지고 조나라를 개혁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보니까 제일 급선무가 뭐냐 했더니 생활 방식 그 다음에 의복 제도를 바꿔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오랑캐 복장에다가 말 타고 활을 쏘는 호복기사라고 하는 개혁 정책을 실시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확고한 개혁 논리로 무장을 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식과 습속을 개혁하는 것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하고 그리고 지배계층으로 하여금 솔선수범하게 만듭니다.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배계층이 개혁에 앞장서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지배계층들이 개혁에 저항하다 보니까 개혁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무령왕은 누구를 설득하냐 그러면 자기 숙부를 설득합니다. 숙부가 완고하게 저항합니다. 처음에는 오랑캐 옷을 입으라고 그러니까 숙부가 난리도 아닙니다. 법을 바꾸려면은 100배 이익이 나지 않으면 법을 바꾸지 않는 법이다. 이래가면서 조상이 물려준 옛날 대대로 내려오는 법을 어떻게 함부로 바꿀 수 있냐? 못 바꾼다. 직접 무령왕이 숙부한테 찾아가서 신신당부합니다. 그리고 조나라 상황이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지금 법을 바꿔서 개혁하지 않으면은
저 나라의 생존이 위험해진다. 그렇게 해서 아주 철저한 논리로 숙부를 설득을 해서 숙부가 오랑캐 옷을 입고 조정회의에 나타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원로를 대표하는 이 왕의 삼촌이 오랑캐 복장을 입고 나타나니까 다른 사람들은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설득이 필요한데 그 설득의 대상은 기득권 지배계층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을 설득해야만이 개혁에 성공하는데 성공합니다. 개혁을 성공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나라 개혁들은 뭐 노무현 대통령이 대표적이었는데 이게 충돌했거든요. 자꾸 맞서다 보니까 갈등만 일어나게 되고 국민들도 피곤해하고 지쳐버리는 바람에 이제 실패했던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수도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여론을 환기시켜서 차근차근 움직여 나가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바람에 결국은 헌법소원까지 가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나는 바람에 일부 정부 기관만 현재 그 이전된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낭비예요. 그러면 세종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국정감사 같은 거 하면은 맨 여의도로 기차 타고 차 타고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게 한 해 수백억씩 낭비가 된답니다. 원래는 입법부가 그걸로 가야 됐거든요. 원래 계획에 따르면 국회도 그걸로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저항했던 겁니다. 당연히 국회의원들이 당연히 저항을 했고요. 우리나라 기존의 보수 수구 세력들이 아주 격렬하게 저항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아는 아주 유명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마치 그거를 천도를 막은 것처럼 막 자랑하고 다니는 그런 유명한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럴 때마다 아이고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이 천도가 이루어졌어야 됩니다. 그나마 지금 여러분들 전국 각지의 혁신 도시들 있지 않습니까? 공공기관들이 지방으로 이전을 해가지고 여기 나주도 그렇고 여기 완주 쪽도 그렇고 진주도 그렇고 각 지역으로 전부 다 혁신 도시들이 다 그래도 공공기관이 이전을 함으로써 균형이라는 게 뭐 말도 안 됩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나마 지금 이렇게 가고 있고 그리고 그 계획은 이미 옛날부터 서 있던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집권 여당 대표가 뽑히자마자 공공기관 이전 얘기가 바로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야당에서 지금 야당하고 있는 쪽에서 난리가 났죠. 그랬더니 지역에 있는 자기 지역구 사람들이 또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럼 내려와야 되거든요. 경상도로도 내려가야 돼, 경북도 내려가, 경남도 내려가야 되는데 이작자들이 막 이전 못한다고 하면 안 된다고 난리가 나니까 이쪽에서 거꾸로 이제 내려와야 되니까 또 욕을 하고 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게 오래전에 세워놨던 계획들입니다. 정부기관의 지방 이전 문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착실하게 하나둘씩 실천으로 옮겨지게 되면은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 그리고 수도권으로 지나치게 지금 집중되어 있는 서울 경기 지역에만 2천만 명이 넘어 살고 있으니까 이건 비정상입니다. 그거는 전략적으로도 다행히 지금 평화 분위기로 가고 있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전에처럼 전쟁 분위기가 뭐 그런 분위기 나고 하면은 수도권만 공략하면은 우리는 끝장나는 거거든요. 그죠? 2천만 명이 거기 모여 살고 있으니까. 자, 처음 말씀드린 이제 임목득신에 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혁의 성공 요건은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죠.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더, 그 다음에 인재 문제, 그 다음에 지배계층들을 설득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이런 몇 가지 요소를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백성들의 믿음을 어떻게 얻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법을 가지고 개혁을 하려고 해도 백성들이 그 법을 따라주지 않으면은 절대로 시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나라의 개혁을 성공시킨 중국 역사상 최고의 개혁가라고 평가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사람이, 상황도 외국 사람입니다. 상황도 진나라 사람이 아니고 위나라 사람입니다. 상황이 진나라 효공이라는 사람이 천하의 인재를 구한다라고 해서 구현령을 내립니다. 인재를 구하는 방을 붙입니다.
이게 구현령이라고 합니다. 그죠? 이런 중국 역사에서는 이 구현령이 여러 차례 내려갑니다. 조조도 구현령을 내린 적이 있고, 한나라 때 들어오면 한나라 무제도, 천하의 인재들을 고루고루 내가 스카우트하고 싶다, 구하고 싶다 해서 인재를 구하는 구현령을 내리는데요. 이 구현령에 따라 가지고 상황이 위나라로부터 진나라로 들어옵니다. 들어와 가지고 효공을 만나 가지고 개혁 정책을 총 책임지는 좌서장이라고 하는 벼슬을 받아 가지고 개혁에 돌입을 합니다. 그래서 법도 바꾸고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 정책을 하려고 하는데 도대체가 시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상황이 도대체 왜 시행이 안 될까? 왜 백성들이 따라주지 않을까라고 봤더니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누군가 봤더니 지배계층이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법지 불행은 자상법녀다. 법이 시행되지 않는 것은 위에서부터 법을 어기기 때문이더라.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백성들이 또 법이 바뀌었어? 뭐 지들도 안 지키는데 우리가 뭘 지켜? 이렇게 된 겁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부분들이 지금 가장 심각한 폐해가 그거 아닙니까? 지들은 법조항을 가지고 온갖 방식으로 법을 농단하고 자기 기득권 세력을 지키기 위해서 가전 편법과 불법을 동원하고 정말 시정 잡배만도 못하게 소위 얘기하는 법관들이라는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그리고는 자기들은 마치 그 선택받은 인간인 것처럼 선민의식을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 법관들이.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강의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공부만 잘한 놈들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공부만 잘하는 놈들 때문에. 이 공부만 잘하는 놈들 거기 딱 득식을 하잖아요. 그죠? 세상 물정도 모르고 사람들하고 소통할 줄도 모르고. 그나마 여러분들이 그 사법고시 입학해가지고 사법연수원 들어가면은 어떻게 분류하는지 아세요? 판사하고 검사로 분류를 하지 않습니까? 공부를 잘하는 상위권만 판사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검사고 그 밑에는 변호사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찍 변호사로 나오면 변호사들은 그래도 세상 사람들하고 접촉을 하고 사니까 조금 나아지는 편이죠. 그죠? 그러니까 제일 위에 이 판사들이 문제는 제일 성적이 좋은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거기 가서도 또 성적 순으로 잘라요. 또 이게. 우리나라 군대도 똑같답니다. 군대도 육사, 공사, 해사들 보면은 공부 잘해야지. 그리고 인맥도. 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전투기를 몰아야지 승진할 수 있거든요. 엘리트 코스를 밟습니다. 근데 그 전투기를 몰 수 있는 자격은 뭐냐? 성적순이야. 몸에 큰 하자가 없는 한은 일단 성적이 좋아야 돼요. 비행기를 못할 만큼 몸에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상처가 큰 게 있다든지 그러면 압력을 못 견디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눈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런 게 아니라면은 성적순으로 잘라요. 그것도 또 재밌게. 그거보다 좀 못하면 이제 헬기 타야 되고. 이게 심각하죠. 그죠? 자, 상황이 분석을 해보니까 법지 불행은 자상법녀다. 법이 시행되지 않는 것은 위로부터 법을 어기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인식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백성들한테 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을 공평하게 집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구한테든지 법을 정말로 믿음 있게 시행을 할 것이다라고 퍼포먼스를 하나 합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임목덕신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목여금이라는 겁니다. 나무를 옮겼더니 돈을 주더라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상황이 북문에다가 나무 기둥을 하나 세워놓고는요. 방을 붙입니다. 이 기둥을 들어서 남문으로 옮기는 사람에게는 20냥을 주겠다. 라고 방을 붙여요. 백성들이 전부 다 콧방귀도 안 낍니다. 웃기고 앉았네. 그거 한 냥치도 안 되는 건데. 힘을 써가지고. 근데 20냥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또 뻥이다. 이제 이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상황이 50냥으로 올립니다. 상금을. 50냥을 주겠다. 이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지나가는 한량 하나가 하는 일도 없고 하니까 재미삼아서 힘이 남아돌았던 모양이죠. 재미삼아가지고 그 기둥을 들고는
북문으로 갔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 나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50냥을 상금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징적인 사건이지만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그러면은, 그래서 아까 제가 신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나무 기둥이 믿음의 나무 기둥인 겁니다. 저걸로 백성들이 법을 이제는 제대로 시행하는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샀던 그런 일화입니다, 이게. 그래서 개혁이 됐든 간에 법을 바꾸든지 간에 백성들로 하여금 개혁의 의지를 확고하게 믿게 만들어주는 일이 대단히 필요하다. 그리고는 상황이 뭐랍니까? 위에 사람이 법을 어기면 가차없이 처벌을 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이제. 그래서 태자가 법을 어겼더니 태자를 처벌할 수는 없으니까 태자의 스승을 처벌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상황이 그 태자가 임금이 되고 난 다음에 태자한테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태자한테 보복을 당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진나라를 개혁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백성들의 신뢰를 얻는 데는 성공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면 개혁으로 들어갑니다. 상황의 개혁이라는 것은 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개혁을 합니다. 백성들의 생활 하나하나까지. 그리고 나라에 공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상이나 땅이나 벼슬을 주지 않는다. 그 공이라는 게 뭐냐?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적의 목을 많이 베는 사람들, 용감하게 싸우다 전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상을 주고 벼슬을 줍니다. 놀고 먹는 귀족들은 일체 벼슬도 깎아버리고 그 다음에 상도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산도 박탈하고, 그리고 일부 백성들의 토지 사유제를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기 땅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생산할 거 아닙니까? 내 땅이니까. 그렇게 해서 생산량도 늘리고, 그 다음에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식구들이 같이 못 살게 합니다. 대식구들이 모여가지고 못 살게 해요. 식구들을 반드시 성인 남자들은 분가를 시켜요. 그렇게 해서 몇 살 때까지, 몇 살부터 몇 살 때까지 결혼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려. 여자는 몇 살 때부터 몇 살 때까지 시집 안 가면 또 벌금을 물려. 집안에다가 벌금을 공동 책임지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짝을 빨리빨리 짓게 해서 인구도 늘리고 생산도 장려하고, 심지어 어떻게까지 법을 정하냐 그러면 길거리에다가 재를 갖다 버려도 처벌을 했어요. 길거리에다 재를 버려도.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침 뱉고 껌 버리고 뭐 이러면은 이제 처벌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진나라 법이 아주 치밀하게 백성들 생활 곳곳에까지 영향을 미쳐가지고 진나라가 변법, 이건 그걸 변법이라고 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개혁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단어가 변법입니다. 바꿀 변자에다가 법법자입니다. 법을 바꾼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철두철미하게 진나라를 개혁을 합니다. 이 상황의 개혁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개혁이 뭐냐 그러면 도량형의 통일입니다. 도량형, 그 대박,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저울, 요거를 통일합니다. 요 통일이 나중에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고 난 다음에 화폐 통일이라든지 도량형 통일이라든지 문자 통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의 개혁 정책이 나중에 진나라의 통일과 통일 정책, 통일 이후의 정책에까지도 영향을 줄 만큼 지대한 대단한 철저한 개혁이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개혁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알파와 오메가는 인재입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서 인재를 얻어오기 위해서 리더들이 얼마나 정성을 기울였는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연나라의 중흥개혁을 도모한 연소왕이라는 사람이 침체에 빠져 있는 연나라를 개혁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자문을 구합니다. 누구한테요? 곽외라고 하는 숨어 사는 은자한테 초빙을 해가지고 내가 연나라를 개혁하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자문을 구하니까 이 곽외가
옛날 이야기를 하나 해줍니다. 옛날에 어떤 임금이 좋은 말을 수집하는 취미를 가지고 있는 임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명말을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그 좋은 차, 그죠? 고급차 수집하는 게 이제 취미였던 임금이 하나 있었어요. 이 임금이 끊임없이 야 어디 천하에 좋은 말 없냐, 명마 없냐, 명마 없냐, 내가 비싼 값으로 사마 늘 그렇게 방도 붙이고 수소문을 합니다. 근데 몇 년이 지나도록 변변한 말 한 마리 못 구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곁에 있던 신하 하나가 임금님 저한테 천금을 주시면 한 달 안에 명말을 구해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임금이 한편으로는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짜증이 나는 거야. 아니 한 달 안에 구할 수 있는 걸 이놈 자식이 지금까지 나한테는 말은 안 하고 예? 내가 그렇게 말 구하는 거 알면서도 말이야. 그래 어쨌든 간에 좋다 그래. 천금을 줘서 명말을 구하게 보냅니다. 한 달이 뭡니까? 보름도 안 돼가지고 사람이 신부름꾼이 와가지고 명말을 구했다는 겁니다. 아, 그리고 임금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가지고 기뻐서 빨리 그 명말을 보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다음날 또 사람이 와가지고 임금한테 그 구한 명마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허탈합니까? 그리고는 며칠 있다가 천금을 가지고 그 명말을 구하러 나갔던 신하가 돌아왔는데요. 어떻게 돌아왔냐 그러면 큰 수레에다가 큰 자루를 하나 싣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임금한테 저 다녀왔습니다. 그건 뭐요? 그랬더니 자루를 풀어서 쭉 보여주는데 말뼈다귀야. 제가 이 뼈다귀가 그 죽은 명마의 뼈다귀입니다. 그리고 주신 돈을 이 뼈다귀 사는데 썼습니다. 이게 바로 천금시골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자성어입니다. 천금으로 뼈다귀를 사다 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는 살맥자를 써서 천금매골이라고도 합니다. 임금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이런 빌어먹을 놈. 명말을 사갖고 와도 시원찮을 판에 아무짝에 쓸모없는 말뼈다귀를 천금을 주고 사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게 당장 목을 베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신하가 며칠만 있다가 죽이시죠. 이렇게 됐어요. 뭐 며칠 있다가 죽여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옥에다 가둡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임금이 잠에서 깨어났더니 성문 밖에서 말 우르는 소리가 그렇게 들리는 거야. 말이 한 마리가 아니고요. 여러 마리의 말이 막 킹거리고 막 우는 소리가 들려요. 놀래가지고 가서 성류에서 내려다봤더니 세상에 지금까지 자기가 듣도 보도 못했던 명마들이 수두룩하게 성 아래로 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명마를 여러 마리 한꺼번에 구했다라고 곽이라는 사람이 수왕한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부터 해보시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선시종외라고 합니다. 곽에부터 먼저 한번 해보시죠.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옛날 사람들 말이 다 이렇게, 이야기가 다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거 알아들어야 됩니다. 중국 사람들 이런 얘기하면 잘 알아듣습니다. 이 죽은 말뼈다귀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명마를 구하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예. 자, 명마를 못 구했어요. 왕이 오랫동안 후한값을 치러주겠다고 했는데도 명마를 못 구했습니다. 이유는 뭐냐 그러면 진짜로 비싸게 그렇게 돈을 치를지 안 치를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팔죠. 그런데 사신이 나가가지고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말뼈다귀를 천금 주고 사왔단 말이에요. 죽은 말뼈다귀를. 그러니까 이거 진짜다. 그러니까 알아서들 자기가 생각해서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는 명마들을 자발적으로 끌고 와서 팔려고 온 겁니다. 자, 말 이야기죠.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는 무슨 주제가 뭡니까? 인재 이야기잖아요. 인재. 그러니까 죽은 말뼈다귀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좋은 인재를 모셔오기 위한 방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분야의 최고 인재가 저기 있는데 이 회사에서 저 인재를 끌어오기 위해서
엄청난 연봉을 제안을 하고 높은 자리를 제안해서 오라고 하는데도 저희 인재가 안 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진짜로 그렇게 대접할지 안 할지 몰라서 안 오는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인재보다 못한 인재를 데려와서 먼저 잘 대접해 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알아서 온다는 거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나보다 못한데 지금 내가 받고 있는 대접보다도 잘 받고 있네? 그러고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가게가 뭐라 그랬어요? 저부터 한번 해보시죠. 라고 얘기한 겁니다. 가게는 군사 전문가도 아니고 행정 전문가도 아니고 정치가도 아닙니다. 그냥 어드바이스 하는 사람입니다. 조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연소왕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황금으로 지은 집을, 황금으로 집을 지어가지고 거기에다가 과계를 모셨다는 거예요. 그게 황금대라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천하의 인재들이 가만히 보니까, 과계 저 사람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도 잘 모르는데 무슨 재주를 갖고 있지? 그런데 저렇게 훌륭한 대접을 받아, 좋은 대접을 받아? 나도 한번 가야 되겠다. 해서 사쟁취연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선비죠. 그죠? 선비. 인재를 얘기합니다. 다투다. 그죠? 인재들이 다투어 연나라로 몰려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몰려왔냐? 비례후패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의 몸을 낮추는 예의와 그 다음에 패백입니다. 좋은 대접, 재물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후한 대접을 통해서 인재들을 대우함으로써 인재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앞을 다투어서 연나라로 몰려오게 만들었다. 이게 연나라가 중흥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인재는 데려다가 쓰는 존재가 아니라 모셔와서 그의 말을 따라줘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 사람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마음 놓고 할 수 있게끔 충분한 기회와 그 다음에 넉넉한 대접을 통해 가지고 그 인재가 자기 능력을 최대한도로 발휘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리더가 해야 될 역할 가운데 하나다. 우리 오늘날 인재 정책에 있어서 충분히 참고하고 반영해야 될, 다른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건 역사가 입증하는 바입니다. 실제로 역사가 여러 차례 혁명을 성공했어도 개혁에 성공한 사례는 지극히 드뭅니다. 우리나라는 개혁이라는 걸 제대로 한 번도 해본 적도 없습니다. 혁명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촛불혁명이 그래도 그나마 가장 성공적인 혁명으로 남을 겁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혁명에 성공을 함으로써 지금 개혁이 필요하다. 개혁의 시동을 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 단 개혁에 성공하게 되면 그 효과는 수백 년을 간다라는 겁니다. 이건 뭘로 말씀을 드릴 수 있냐 그러면 관포지교가 입증을 합니다. 관중과 포숙의 위대한 팔로우십을 통해 가지고 관중이 재상 자리에 올라서 40년 동안 제 나라를 개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중 죽고 포숙 죽고 난 다음에 제 나라 황공이라는 사람이 소인배를 가까이 하다가 굶어 죽었습니다. 64일 동안 시신을 돌보지 않아 가지고 시신에서 구더기가 나와 가지고 담장 밖을 넘어와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누가 죽었구나라는 걸 알게 돼 가지고 시신을 수습했어요. 그리고는 제 나라는 정변이 일어납니다. 쿠데타가 일어나 가지고 혼란에 빠집니다. 그러면 제 나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제 나라가 쇠퇴했거나 되게 망했을 거라고 생각하죠. 사마천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제 나라 황공이 굶어 죽긴 했지만은 관중과 포숙이 이루어놓은 정치 덕분에, 개혁 정책 덕분에 제 나라는 그 후로도 수백 년 동안 강대국으로서의 면모를 잃지 않았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리더가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리더를 통해 가지고 좋은 리더를 통해서 국민들이 인민들이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합심해 가지고 개혁을 확실하게 제도를 개혁하고 의식을 개혁해 놓으면은 리더가 바뀌어도 또는 웬만한 일이 터져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개혁에 성공하면은 그 효과는 수백 년을 간다라는 게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개혁은 철저히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설프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역사적으로는 인류의 역사가 곧 개혁사입니다. 인류가 구석기 시대에서 신석기 시대로
혁명적인 시대적인 전환을 하고 도구를 발명하고 그다음에 철기를 발명하고 금속기를 발명하고 해서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다음에 6차 산업까지 오기까지 이 모든 과정이 전부 다 길게 내다보면 개혁사입니다. 그래서 개혁은 필요성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성의 문제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당위성의 문제다. 급변하는 정세를 통찰할 줄 알아야지 개혁이 어디에 개혁을 해야 되는가라는 개혁의 필요성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가 모든 게 정보가 거의 공개되어 있는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가지고 서로 상호 비교해 가면서 정보의 질을 비교해 가면서 세상 돌아가는 것들을 충분히 이제는 뭐 시골에 살아도 그죠? 저 바닷가에 살아도 섬에 살아도 얼마든지 삽작 밖을 나가지 않고도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 수 있는 세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개혁도 가능해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예상하고 대비하라. 이게 역사가 주는 이제 교훈이자 역사가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역사라는 것은 지금까지 인간이 행해놓은 행위의 원인과 경과와 결과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경우의 수를 조합해서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앞으로 닥칠 사건을 예견하는 겁니다. 대비하는 겁니다. 한 집안도 한 가정도 아버지와 어머니의 수입을 통해 가지고 1년 동안의 지출 상황을 예견하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지출이 늘어날 것이며 줄어들 것인가를 예견해서 예상해서 소비를 줄이거나 늘리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가고 한 기업도 작년에 우리 기업이 얼마나 매출을 올렸으며 최근 5년 사이에는 최근 10년 사이에는 우리 기업이 어떻게 매출이 달라졌으며 그리고 세계 경제 변화에 따라서 국내 경제 변화에 따라서 우리 기업이 살림살이가 어떻게 변했는가를 전부 다 예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년도 계획을 세우는 거단 말이죠. 국가는 더 말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지금은 세계가 전부 다 한 울타리입니다. 중국이나 미국의 경제가 흔들흔들거리면 우리도 당연히 영향을 받는 겁니다. 지금 2020년 무렵에 세계 경제가 또 한 번 소용돌이 칠 걸로 현재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대비하셔야 됩니다. 2008년에 금융 위기가 왔지 않습니까? 세계 경제 위기가 한번 닥쳤거든요. 2008년 무렵에. 그때보다는 덜하리라고 예상은 하고 있지만 2020년 무렵에 세계 경제 위기가 닥칠 거다라고 하는 일관된 현재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불과 2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긴 뭐 여러분이나 저나 별로 걱정할 거 없다 그죠? 18억짜리 아파트 갖고 있는 거 아니니까. 자, 이 경우의 수를 예상하고 대비하라는 것은 제가 죽은 사람도 살린다고 하는 편작이라고 하는 의사 이야기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작은 사마천 사기 열전 가운데 편작 창공 열전이라고 하는 의사 열전 가운데 나오는 유명한 의사입니다. 중국의 의학 이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중국의 의술이라든지 이런 방면에 있어서는 최초의 인물입니다. 서양에서 의사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히포크라테스. 그 의사들이 되게 인턴 레지던트 하고 나면 이제 의사 선서할 때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합니다. 기원전 5세기 사람인가 4세기 사람인가 그렇습니다. 이 편작도 놀랍게도 히포크라테스하고 동시대 사람입니다. 한 40년 정도 늦게 태어났어요, 편작이. 춘추전국 시대 때 보면은 유명한 사상가들, 철학가들 다 동서양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에 인도의 부처님, 그죠? 예. 그 다음에 이 중국의 공자, 노자, 이런 사상가들 전국시대 때 다 태어납니다. 아리스토텔레스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맹자입니다, 맹자. 예. 그 다음에 공자하고 비슷한 시기는 부처님이에요. 예. 이 시기가 동서양이 정말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사람들을 팔아가지고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 숱하게 많을 만큼 그 인물들이 한꺼번에 쫙 몇백 년 사이에 태어납니다. 200~300년 사이에. 그거를 칼 야스퍼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축의 시대라고 불렀습니다. 축의 시대다.
전 세계에 하나의 축이 세워지는 시대다라는 겁니다. 의학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히포크라테스가 나왔고 여기 편작이 나옵니다. 중국은. 민간 전설에 따르면요. 죽은 사람도 살린다고 하는 편작과 재미난 일화가 하나 또 전해옵니다. 편작이 하루는 위나라를 방문을 했더니요. 위나라 임금이 편작에게 짓궂은 질문을 합니다. 내가 듣자하니 당신네 형제들이 삼형제라는데 모두 의사라며요?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누가 제일 실력이 좋소? 라고 물어봅니다. 편작이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뭐라고 대답하냐 그러면 제일 큰 형님의 실력이 제일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위나라 왕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내친 김에 그러면 그 다음은 누가 실력이 좋소? 그랬더니 작은 형이 실력이 좋습니다. 제가 제일 실력이 떨어집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궁금하다 못해가지고 나는 너네 형님들 얘기 들어본 적도 없다. 이름도 모르고 얘기도 못 들어봤다. 나는 네 이름만 알고 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편작 하는데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린다고 하니까 당신 이름밖에 모르는데 너네 형님이 너보다 실력이 좋다면은 당연히 내가 그 이름을 들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이제 따지듯이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편작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저의 제일 큰 형님은 병이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의사입니다. 저의 작은 형은 초기 병만 고치는 의사입니다. 병이 일어나면 바로 초기 병. 저는요, 중병만 고치는 의사입니다. 진짜로 실력 좋은 의사는 병이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의사고, 그 다음은 병이 생기자마자 바로 초기에 치료해서 낫게 만드는 의사가 실력이 좋은 거죠. 저는 중병만 고치니까 남들이 볼 때는 째고 뭐 난리를 치니까 실력이 좋아 보일 뿐입니다. 진짜 실력 좋은 의사는 병을 예방하는 의사가 최고의 의사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예방의 리더십이라는 겁니다. 국가나 기업이나 위기 대응 능력을 얼마나 제대로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의 파워, 국력이 결정이 납니다. 실제로.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참담한 결과를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 여파가 여전합니다. 기업에서는, 경영에서는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코코넛 리스크라고 부릅니다. 코코넛 리스크. 리스크는 위험이라는 얘기죠. 열대지방 사람들이 코코넛이 익을 무렵 되면 코코넛을 따라 나무 위로 올라가서 코코넛을 땁니다. 그런데 이게 빨리 익었거나 아니면은 빨리 떨어지는 코코넛이 생겨요. 코코넛이 다 익으면요, 무게가 약 2kg에서 2.5kg 정도 된답니다. 근데 코코넛이 높잖아요. 키가 크잖아요. 코코넛을 따라 나갔다가 떨어지는 코코넛에 맞아가지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자주 일어나지는 않지만 한 번 일어나면은 큰 결과를 초래하는 위험을 코코넛 리스크라고 합니다.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은 대개 큰 위기는, 큰 위험은 잘 안 오니까 예방을 소홀히 하다가 나중에 큰일 나는 경우들이 생기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방 차원에 있어서 코코넛 리스크를 어떤 방식으로 준비할 것이냐, 대비할 것이냐가 리더십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항목으로 떠오르고, 개혁에 있어서도 당연히 그 예방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개혁을 하게 되면 불편합니다. 백성들의 생활이 불편합니다. 왜냐 그러면 감수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기꺼이 국민들이 감수하게끔 개혁 담당자가, 또 개혁 주체가 끊임없이 국민들과 소통하고 백성들과 대화하고 백성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개혁에 따르는 부담감이라든지 그다음에 불편함을 최소화시키도록 애를 써야 되겠죠. 그죠? 하지만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개혁에 따르는 불편함, 이런 부분들 충분히 감수할 각오를 해야만이 다음 세대들한테 보다 나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환경, 그 다음에 나라를 물려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개혁은 자기 개혁으로 완성되고 완수됩니다. 자기 스스로 개혁하지 않고서 남들 보고 개혁하라. 리더가 자기 스스로 개혁하지 않고서 백성들 보고 개혁하라. 이거는 개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가 지금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개혁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 눈에는 보이기도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정신 바짝 차려서 옥과 도를 구별해내는 그런 안목이 필요한 더더욱 절실한 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마지막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